자, 계속해서 그 효소, 지금 방금 봤던 그런 효소가 그러니까 생물학적 촉매로서 대사를 촉진한다. 근데 일단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체에서 화학 반응이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 효소는 촉매작용에서 화학 반응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된다. 화학 반응. 그런데 굳이 우리가 화학 반응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있죠. 하나는 비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있고. 자발적으로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에 도대체 왜 효소가 필요한 거지? 그냥 놔두면 되잖아. 물론 속도가 차이가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꼭 효소가 있어야만 절대로 이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좀 그렇잖아. 그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두 가지 종류가 그런 식으로 있는데 하나는 자발적으로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과 비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주입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비자발적인 반응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델타 G 값을 사실 본 거 아니에요. 델타 G 값이 소위 말하는 그 자유 에너지의 차이가 음수 값이면 반응은 일어날 수 있는 자발적인 반응인 것이고 그 델타 G 값이 양수 값이면 이것은 비자발적인 반응으로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일어나지 않는 반응.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안 일어난다는 반응이 아니라 여기다가 에너지를 주입을 하면은 이거 역시 일어날 수 있다는 반응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그러면 효소, 우리가 몸 안에서 효소가 화학 반응을 하는데 무슨 마술사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쯤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바로 여기겠지, 여기. 바로 이 비자발적인 반응. 이거 할 때는 반드시 효소가 개입을 해줘야 된다는 것쯤은 이해하면 하지 뭐. 그래, 당연히. 그래서 좋아. 그래서 불렀어. 어떤 비자발적인 반응을 해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래서 세포에서 화학 반응을 하려고 효소를 일부러 출장을 불렀더니 와가지고서 한다는 소리가 뜬금없이 이런 소리를 해대고 앉아서 나 이거 못해요. 비자발적인 반응은 이게 델타 G 값이 양수 값인 거 아니에요. 이 반응을 제대로 일어나게 하려면 이 델타 G 값이 음수 값으로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효소 불러가지고 야 이거 해. 근데 못한다는 거라 이게. 아니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화학 반응을 내가 어떤 델타 G 값을 내 마음대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지. 근데 너 왜 왔어? 이게 하나의 철칙이 되는 거죠. 델타 G 값을 변화시킬 수 없다. 암만 내가 효소지만. 그럼 너 할 줄 아는 게 뭐야? 그게 이게 여기서 델타 G 값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녀석을 데리고 왔는데 뭐 한다는 소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효소는 이 효소라는 게 없으면 어떠한 화학 반응도 생명체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폭탄선언을 해버리면 우리 보고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어쩌라는 얘기야?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효소가 우리 화학 반응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이렇게 남게 된 거야? 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 그럼 이제 일단 하나씩 보자.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이 우려를 표명을 하는 이 비자발적 반응. 효소가 있어야 되겠지. 그럼 효소가 어떻게, 왜 필요한지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효소의 영업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가지고선 나는 이것을 해가지고 반응 연계를 해서 비자발적 반응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뭔데?
서로 마치 중매쟁이처럼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게 반응 연계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충 감이 오죠. 비자발적 반응인데 그럼 안 돼. 비자발적 반응이 안 되는 이유는 뭐지? 델타 G 값이 양수값이야. 이 델타 G 값을 음수값으로 낮춰주면은 이게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서 효소를 불렀어. 와서 야 이거 지금 내가 해야 되는데 델타 G 값이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 좀 낮춰줘. 마이너스로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럼 내가 후사하지. 그러니까 못해. 안 돼요 이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내가 딴 친구 하나를 불러와가지고 내가 아는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화학 반응을 하면서 델타 G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같이 시키면 동시에 발생시키는 거야. 나는 그거는 해줄 수 있어요. 두 분을 다 초청을 해서 우리 집에. 효소의 집이 어디? 효소가 그 화학 반응을 수행하는 자기 자신의 그 홈그라운드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활성 부위라고 얘기하지. 영어로 액티브 사이트라고. 효소 안에 보통 효소라는 구조 안에 중앙 부위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간 동굴 마냥으로 자기 자신의 은밀한 아지트야. 거기 끌고 들어가가지고서 거기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물질인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기질. 영어로 substrate라고 하는 이 기질을 끌고 들어가서 잠시 들어와봐. 해가지고 여기서 화학 반응을 딱 일으키고선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그 기질들을 활성 부위 안에 기질 1과 기질 2를 둘을 동시에 초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비자발적 반응을 수행을 하고자 할 때는 효소는 기질 1이 지금 델타 G 값이 플러스야. 얘가 안 되는 반응이야. 근데 기질 2는 어떤 친구를 여기다 같이 초대하냐 동시에 델타 G 값이 마이너스인 친구를 초대하는 거지. 대충 이제 답이 나오죠? 그런데 다만 조건은 요 마이너스 값의 절대값이 요 플러스 값보다 커야 되겠지. 최소한. 그래서 두 개를 산술적으로 합했을 때 두 개를 곱하면 최종적으로 이 델타 G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도록 하면 전체적인 결론은 델타 G 마이너스 화학 반응 일어남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뭐라고? 반응 연계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반응을 다른 반응과 같이 동시에 발생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델타 G 값을 음수 값으로서 가능하게끔 해주는 일이 바로 효소의 반응 연계를 통한 촉매작용입니다. 그래서 비자발적인 반응을 자발적인 반응과 같이 매치를 시켜줘서 그런데 이 자발적 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비자발적 반응이 요구하는 에너지 양보다 많은 거야 이게. 충분히 덮어줄 수 있지. 그래서 전체적인 델타 G 값의 총량은 음수 값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그림을 생화책에서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높은 산을 올라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일단 비자발적인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응의 출발점이 여기인데 종착점이 여기인데 출발점보다 종착점의 에너지 준위가 높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이게 델타 G라고 하는 산물에서 출발점인 반응물의 에너지 값을 빼주는 델타 G 값이 양수값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반응은 비자발적인 반응이에요. 이거 안 되는 반응이지 원래. 근데 이것을 되게 하는 게 세상에 이것을 이 친구하고 동시에 발생시키는 거야. 이 친구는 완전히 나야가라 폭포보다 더 깊은 급전직한 낭떠러지로 그냥 추락하는 델타 G 값이 엄청나게 음수값이 나오겠네요. 이거. 여기서 이걸 충분히 빼줘도 이만큼이 남어. 이게 충분히 반응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뭐라고? 반응 연계라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이게 캠벨의 일반 생물학 책에 반응 연계, 효소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적 쪽에서 다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게. 요즘 이걸 안 다뤄서 문제지 다 나와 있는 그런 그림인데 이 반응 첫 번째 반응은요. 글루타믹 애시드가 여기에다 암모니아를 부착을 시켜가지고서 또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인 글루타민을 합성하는 이 반응 자체는 어떤 물질에다 뭔가를 갖다 붙인다는 얘기 자체가 일단 비자발적 반응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오지. 왜냐면 합성하는 거잖아요. 연결시키는 합성하는 거. 당연히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진짜로 델타 G 값이 플러스 값이 나와요. 3.4 정도. 이거 저절로 못 일어나는 비자발적인 반응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그런데 효소가 해낸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는데 여기에 누구를 초대하느냐는 ATP를 같이 초대를 해. 너 들어와봐. ATP를 불러와서 ATP한테는 무슨 만행을 자행하느냐 하면은 ATP의 팔목을 잘라버려. ATP를 뚝 분질러 버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ATP가 뚝 부러지면서 ADP가 되고 인산기가 나오는 거지. 그거 자발적 반응이잖아. 가능하지. 에너지가 델타 G 값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서 에너지 엄청 나올 거 아니야. 그거를 같이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 글루타믹 애시드에다가 일단 인산기를 먼저 중간에 붙여버리는 거죠. 그 빼는 인산기를 일단 직접적으로 먼저 여기다가 암모니아를 붙이는 거는 이게 안 되고 ATP를 끌어들어와서 ATP에서 인산기를 뚝 띄워가지고 요 글루타믹 애시드에다 먼저 꽉 붙여버리죠. 이게 현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현실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이 등에다 칼 꼽는 거 같고 글루타믹 애시드에다 인산기를 갖다 푹 꽂아버리면은 글루타믹 애시드는 지금 아파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 아파하면서 막 이렇게. 이게 바로 큰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거 아파하고 소리를 지를까? 인산기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온을 가지고 있는 이 기를 여기다 그냥 푹 꽂아버리니까 얘가 하면서 이렇게 뒤틀리는 순간에 원래는 안 됐던, 원래는 암모니아를 받아들이는 이 반응 자체가 일어날 수 없게끔 구조적으로 돼 있던 게 이렇게 변하면서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암모니아가 저절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서 됐네 하고.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고 구조적으로 그냥 점잖게 이것을 에너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게 탁상 공론을 할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가 원래 델타 G가 플러스인 값을 ATP를 가수분해한다는 얘기는 ATP를 ADP로 만들고 인산기가 나오는 이 가수분해하는 거는 자발적인 반응으로서 델타 G 값이 약 마이너스 7.3 킬로칼로리 정도 나오는 반응이다. 그러니까 그거 해도 한 3.9, 약 거의 마이너스 4 값이 그 정도가 남는 장사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발생시켜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음수 값인 델타 G 값을 나오게 되는 반응이 되게 만든다는 게 ATP를 이용한 전형적인 반응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ATP가 바로 반응 연계를 하는데 약방의 감초처럼 아주 흔하게 사용이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반응 연계를 위해서 주로 이렇게 사용하는 물질로서 그러니까 ATP가 에너지원으로 세포에서 그렇게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든 종류의 다른 생명체들이 ATP를 가지고 전부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ATP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ATP는 고에너지 인산결합,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 바로 그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이 화학결합이 분해가 됐을 때 거기서 에너지가 열량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거기다 떠나서 가수분해가 이렇게 됐을 때 요 세 개의 인산기를 가지고 있는 그 구조를 제비다리 부러뜨리듯이 떡 분질렀을 때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음수값의 델타 G 값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로 인산기들이 그런 것에 아주 적합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ATP가 그렇구나. ATP가 가장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그렇게 썼구나. 그러니까 무슨 세균, 사람, 식물, 뭐 곰팡이 할 거 없이 모든 생명체가 전부 다 ATP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했겠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려는 순간에 갑자기 누군가가 질문을, 확실해요? ATP? ATP 말고 혹시 또 다른 대안은 없는 거예요? 이게 최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ATP가 이렇게 가수분해가 되면 고에너지 인산결합으로 가장 음수, 네거티브 델타 지가 가장 많은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건 혹시 없을까? 그럼 이제, 아니, 왜 이래? 아니, 여태까지 잘 싸우고 있는데 왜 지금 괜히 쓸데없이 일 만들어? 이렇게 되면, 왜 ATP,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몇십억 년 동안을 지금 ATP를 사용했는데 네가 왜 갑자기 여기서 뭐 쓸데없이 딴 거 없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 그냥 써. 근데도 계속 안 듣는 거. 아니, 확인 한번 해줘봐요, 확인. 그래갖고 혹시 ATP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거 쓰면 그게 훨씬 더 남는 장사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이 질문을 근본적으로 다시 던지는 거지. 여태까지 해오고 있던 세포에 예를 들어서 에너지 화폐 구실을 한다고 ATP가 우리 이 얘기를 해왔잖아. 그 얘기가. 근데 이게 정말 최선인가? 라고 묻는다면 대답을 자신있게 yes라고 대답을 하려면 조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찾아보자. 그럼 지적 잘했다. 해보니까 갑자기 상황이 불안해지네. ATP가 지금 얘예요. 여기 있어요. 여기서 지금 Y축은 뭐냐면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이제 네거티브 델타 G 값을 이렇게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거꾸로 지금 가고 있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음수 값이 훨씬 양이 많아지지, 위로. 그러니까 이 위쪽에 마이너스 70, 여기가 0.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는 네거티브 델타 G를 낼 수 있는 후보 물질들만 여기다 끼워서 심사를 해본 거지. 근데 이 단위 자체가 물론 이거는 칼로리 퍼 몰이 아니라 킬로 줄 퍼 몰이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까 무슨 마이너스 7.3 킬로 칼로리 그런 거 절대 외우지 말아요. 알아봤자 전혀 쓸데없는 거니까. 하지만 어쨌든 킬로 줄로 따질 때는 이런 상황인데 ATP를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중간 정도네. 여기서 ATP보다 훨씬 더 끝판왕들, 고수들이 즐비하더니 특히 이런 애들 이건 뭐 감히 ATP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이네. 이 정도의 양 에너지 차이가. 이 친구 이름이 누구라고? Phosphonol Pyruvate PEP. 여기서 급실망을 하게 되는 거지. PEP? 내가 아는 그 PEP 말이야? 그래요. 그 PEP 맞아요. 어디서 우리가 PEP를 볼 수 있느냐? 해당 과정에서 나와요. 나중에 해당 과정 보면 이제 중간에 산물 중에 하나가 PEP라고 나오거든. 다시 말하면 아니 ATP 역을 써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ATP보다 더 좋은 물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다 좋은데 그 물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물질이 아니잖아. 뭐 넘사벽이야 이건. 그러면 또 말이 되는데 흔히 우리가 지금 이 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물질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잖아. 왜 안 써요, 여태까지? 이런데. 뿐만 아니라, PEP만 그래? 파스포크레아틴? 이거 헬스장 가서 지금 헬린이들 막 쓰잖아, 이거. 헬스장 가서 맨날 먹는 게 이거야, 이거. 그거 먹고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다른 거야, 그냥. 근데 왜 우리는 이거 안 쓰는 거야? 그럼 이제 말을 할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 이거. 큰일이네. ATP보다 훨씬 더 강족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것도 세포에서 무난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물질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거 어떻게 변명을 할 거예요? 여태까지 그냥 해왔던 대로
의리가 있잖니. 그래서 그래.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ATP하고 이런 관계를 돈도 크게 맺어온 것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십억 년이 됐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이걸 좀 알게 됐다고 토사구팽하면 되겠니? 이유가 그거 될까? 혹시 또 다른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변명을 제 대신에 해줄 수 있는 그거 있으면 이거 역시 이거는 이번에 2점짜리다. 얘기해주면 2점 기말에 자 5초 이것에 대한 근사한 비슷한 대답을 넣으면 괜히 빈말이 아니라 2점 드립니다. 지금부터 셀까? 5 4 3 2 이번에도 기회를 못 찾아야 1 왜 그럴까? 신용카드 긁을 땐 좋았지. 그냥 쉽게 긁으니까. 나중에 월말 지나고 한 달 지나고 와서 결제일 다가오면 그거 어떻게 메꾸려고 막 긁니? 많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 준위가 높아. 좋아. 쓸 땐 좋지. 자, ATP의 경우를 ATP를 썼어. 에너지를 썼어. 그럼 우리는 ATP가 뭐가 되지요? ADP가 되지. ATP를 에너지원으로 쓰면 여기서 인산기 하나가 빠져나가면서 ATP가 바로 이거 되는 거는 이거 지금. ATP가 있어. 그럼 인산 가속을 하면 지금 우리가 이거 남는 게 뭐지? ADP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게 무슨 마이너스 7.3 킬로칼로리 퍼 몰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 ADP 가지고 우리는 뭐 합니까? 이거 마치 우리가 리차저블 배터리 쓰는 거하고 똑같잖아. 이 ADP를 다시 ATP로 만들잖아요. 다시 계속 쓰잖아, 재생해서. 그러려고 우리가 이 ADP를 다시 ATP로 되돌리려고 우리가 지금 뭐 했죠? 방금 전에 12시 좀 지나서 여러분들 다 그거 하지 않았어요? 점심 식사하신 거 아니에요? 안 했어? 아주 배고프겠다. 그래서 그 음식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여기다가 이거 지금 되돌아가는 이 과정 이거 비자발적 반응이잖아. 에너지 들어가야 되는 비자발적 반응. 그거 하려고 먹은 거 아니야. 그 에너지를 갖다가 여기다 부으려고. 그죠? 다시 말하면 이거 재생시키려면 에너지 들어가지. 그런데 그 에너지 들어가는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최소한 이거 빼먹을 때 여기서 이거 빼먹을 때 하는 에너지만큼보다는 더 들어가겠지. 손실이 있잖아. 언제나 여기서 어때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언제 밖으로 나가면 손실이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PEP 여기 있는 물질을 ATP 대신에 에너지원으로 쓰기로 했다고 칩시다. 쓸 땐 정말 좋지. 이야 화끈하지 그냥. 낡은 옛날에 70년대 포니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무슨 페라리 타고서 엑셀 탁 밟고서 쫙 나가는 것처럼 확 신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를 다시 리차지 재생시키려면 얘가 떨구는 에너지만큼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모셔와서 얘를 재생시키는 데 써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있냐고. 훨씬 찾기가 힘들겠지. 더 강자를 갖다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순간 그것을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높은 강자를 데려다가 얘를 써야 되는데 그건 미처 몰랐지라는 거지. 세포가 바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겸손하게 중간치 이 정도 되면 얘가 된 거를 다시 재생시키기 위해서 다른 물질을 써야 되는 건 차고 넘치는 거지. 그러니까 충분히 재생 그 에너지를 소진된 ADP를 다시 ATP로 환원 재생시키기 위해 드는 에너지 원으로서 제공할 물질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의 재생에
에너지 요구 측면에서 훨씬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고에너지 엔상켜, 적당히 해라. 응?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해. 라는 정도의 측면을 내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비자발적인 반응에 관한 얘기고, 자발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인 반응을 수행하는데도 효소가 필요하다네.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럴까? 라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가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발적인 반응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점심시간에 자행을 했던 그 행위, 음식물을 먹고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라고 치고 음식을 먹고 나서 그것이 분해가 돼서, 그것도 분해가 완전히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배울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그 포도당이 마치 우리가 파리바게트 같은 데서 긴 바게트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한 번에 먹기 힘드니까 반으로 뚝 자르는 반응, 거기까지 가는 아주 간단한 반응, 이 처음에 우리가 수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반응 자체가 만약에 효소가 아주 쉬운 반응이에요. 자발적 반응이에요. 그거 해당 과정 자발적 반응이야. 그 포도당이 6탄당의 포도당이 3탄당의 피로부산으로 되는 그 반응 자체, 그 정도는 자발적이면서 아주 심플한 반응이니까 효소 도움 없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효소 개입하지 말라고 한번 부탁을 해봤어. 이번 점심시간에 야, 좋아, 내 힘으로는 내가 한번 너 오지 마, 잠깐 옆에서 구경만 해. 나 혼자로 가만히 내버려도 이거 되는 반응이야. 이거 자발적인 반응이잖아. 가만히 내버려 둬볼게 내가 한번 어떻게 되나. 효소가 그러기로 했어. 그래, 그럼 한번 가만히 냅둬봐.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걸릴까 이거. 효소가 개입하지 않고 바로 그 포도당이 피로부산으로 변하는데 드는 시간이 얼마나쯤 될까? 자발적 반응, 완전 자발적 반응 맞아요. 이거. 얼마? 5분? 5천년. 5천년 걸려, 5천년. 아무도,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지? 효소 없이? 밥 먹고 5천년 기다려야 에너지 하나 뽑아내는데, 그러면 밥 먹고 전부 다 굶어 죽게? 밥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효소가 필요한 거예요. 5천년이라는 세상에. 괜히 뻥친 거 아니야? 맞아요. 뻥 안 쳤어요. 물론, 그 포도당이 피로부산으로 변하는데 한 번에 한 큐에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공장에서 10명의 직원들이 10명이 딱 컨베이어 벨트에 있어서 이렇게 일하듯이 10개의 다른 효소가 쫙 있어서 순차적으로 피로부산으로 변화시키는 꽤 복잡한 반응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5천년이 걸리다니 세상에 말이 돼? 효소들이 그렇게 들어가면 1초도 안 걸리지. 그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 스피드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이 활성화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 그럼 도대체 활성화 에너지가 뭐냐 이거? 필요한 에너지야, 에너지. 이거 자발적인 반응인데도 에너지가 처음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초기 투자 비용. 소위 말해서. 그래서 그게 반응 물질을 뭐 하는 데 쓴다고? 이상한 용어가 이렇게 많이 나와. 전이 상태라니. 뭐야? 전이 상태로 일단 반응에 들어가는 그 반응물들을 전이 상태로 돌려놓으면 이들은 빼박 캔트. 더 이상 되돌아갈 수가 없어. 그냥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반응물질들 전이 상태까지만 올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걱정 안 해도 되지. 하면서. 그럼 지들은 그냥 굴러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달시키는 데는 그런데 문제가 힘이 드는 거지. 조금 힘이 들어. 설득시키기가 이들을.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화학 반응이란 물질 A와 B가 있다고 칩시다. 그게 반응물이에요. 처음에 물질 A와 B가, 자고로 화학 반응이란 A와 B가 만나서 일반적으로 C와 D로 바뀌는 일반적인 전형적인 화학 반응이에요. 이게 뭔 얘기야? A와 B라는 물질은 자기들 고유한 화학 결합을 가지고 있어. 이들이 C와 D로 변했다는 얘기는 이들이 각자 가지고 있던 고유한 화학 결합이 해체되고 재구성됐다는 얘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학 반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쪽이 훨씬 좋다고 설득을 시킨 거죠. 에너지 준위 자발적인 반응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이 에너지 준위가 이 정도라면 여기 이렇게 되면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된다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 이거 한번 써보세요.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하고 그러면 이들이 그래 볼까? 잠시 망설이다가 해보겠다. 뭐 지르자. 잠시 망설이는 순간, 잠시 망설이다가 에라 모르겠다 지르는 순간이 바로 여기에 전이 상태라는 얘기예요. 전이 상태. 전이 상태가 되면 이제 막 거의 갈등 상태에서 헷갈리는 상태. 그게 무슨 실제적으로 이게 뭐를 뜻하느냐? 화학 결합이 이제 해체되기에 충분한 상태로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 완고하게 자기들끼리 화학 결합을 하고 있잖아 지금. 아무리 여기가 에너지 준위쪽이 훨씬 더 좋아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하더라도 중간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지 아무래도. 그 갈등이 뭐냐면 내가 이거 해체를 해야 돼. 떼어내야 되고 재결성을 해야 돼.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것을 분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충돌을 시키려면은 에너지가 처음에는 떼어내는데 에너지가 좀 들어간다는 얘기지. 나중에 보상은 받지. 나중에 큰 보상을 받긴 하지만 최소한 처음에 그것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전이 상태. 전이 상태라는 것은 그것들이 이제 거의 흐물흐물하게 돼가지고서 이제는 더 이상 나도 망설이지 않겠다라는 데까지 올라가는 상태가 전이 상태거든요.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바로 그 활성화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뭐 좀 더 유식한 얘기로 그걸 다시 풀어 얘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지 않고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뭐 반응 델타 G 값이 마이너스인 자발적 반응이다 하더라도 이런 분자들의 무슨 무작위적인 충돌에 의해서 반응물을 전이 상태로 변화시키려면 시간이 좀 걸려. 그게 다 에너지로 다 환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굳이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전이 상태에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곧바로 거의 자동으로 반응이 되는 그 상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상태로 가기 위해선 에너지의 처음에 투입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인데 효소는 이거를 여기까지 도달하는 걸 아주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이 상태라는 얘기는 구조가 바뀐 거거든. 분자들의 구조가 조금 바뀐 게 전이 상태. 이게 A하고 B가 아니라 이제는 약간의 A와 B가 그렇다고 해서 C와 D도 아니고 전이 상태에 도달한 물질은 뭐냐 하면 마치 A 플러스 B 플러스 프라임 이 정도 되는 약간 살짝 달라진 물질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도달하는 물질. 그러니까 분자 원래 가지고 있던 분자 구조가 조금 약해지는 거지.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얘들이 가지고 있던 결합을 부러뜨려야 돼. 마치 팔다리를 그냥 부러뜨리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길 가고 있는데 길 가던 사람한테 갑자기 다가가면서 야, 네 팔 하나 내놔. 뭐야, 조폭도 아니고 팔 하나 내놔. 내가 부러뜨리게. 그럼 누가 줘 이거? 미쳤어? 안 주지. 그런데 효소는 무슨 짓을 하느냐면은 이거를 그러지 않고 들어와 보셔. 좋은 거 있어. 들어와. 살짝 끌어다 어디로 가? 자기의 활성 부위로 끌고 들어가는 거지. 은밀한 자기의 아지트인 활성 부위로 이 기질을 길 가다가 멀쩡하게 팔 하나 내놔. 내가 부러뜨리게 하고 뚝 안 돼. 효소는 그렇지 않고 현명하게 자 잠깐 일로 와보셔. 손 붙잡고 활성 부위로 쭉 들어가면서 문을 닫는 순간 어떻게? 문을 닫고 들어가는 순간 팔을 비틀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왜 이래. 하면서 팔이 뒤틀리면서 이렇게 되면 차라리 이쯤 되면 팔 부러지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게 바로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전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효소는 그걸 훨씬 쉽게 만들어주는 활성 부위로 끌어들여가지고. 그래서 이만큼의 큰 둔덕이 이 낙타 등 같은 이만큼이 바로 그
소위 말하는 그 활성 부위인데, 아니면 활성화 에너지인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되면 이 화학 결합이 여기 흐물흐물 되는 거지. 이제 부서질 수 있게끔. 근데 효소는 이걸 확 낮춰버리는 거지, 이렇게. 효소가 없을 때는 이만큼의 양이 드는 건데, 이걸 효소는 이만큼까지 이렇게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덕 위에 있는데, 그 어떠한 활성화 에너지도 없는, 이 낙타턱이 없는 그런 언덕이라면 우리가 뭐 바위돌 하나가 여기 있으면, 에휴, 뭐 슬쩍 갖다 건드려도 그냥 굴러떨어져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않고, 여기에 이만큼의 턱이 지금 활성화 에너지가 있는 거지. 그러면 아무리 저 밑에 있는 낭떠러지라 하더라도 가서 툭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엄청나게 큰 힘을 들여서 이거를 올려야 이걸 넘어서 이렇게 굴러 떨어져 가는데, 그걸 효소가 개입하면 이걸 갈아엎어 가지고서 한 요만큼, 지금 요 정도 높이의 낮은 턱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쉽지. 이제 탁 하면 쑥 내려가는 게 바로 효소의 역할. 어디서 특히 두드러진다? 바로 이 자발적인 반응에서 사실 두드러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발적인 반응에서는 무슨 쓸데없이 반응 연계 같은 거 안 해도, 그런 거 필요 없잖아. 안 해도 이것만 넘으면 되니까. 활성화 에너지만 넘으면 되는데, 이게 효소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활성화 에너지가 특이적인 게, 기질, 소위 보통 왜 효소는 우리가 계속 봤던 무슨 수크랄로스라든가 또는 뭐 이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또는 트랜스지방 뭐 그런 이에서 우리는 효소의 어떤 기질 특이성에 기인하는 어떤 현상이라고 흔들 얘기하잖아요. 이 효소는 왜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활성 부위가, 효소의 활성 부위가 바로 반응을 일으키고자 하는 기질과 찰떡궁합으로 서로 구조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문제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효소와 그 기질의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이것을 열쇠와 자물쇠 관계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마치면서 어떤 자물쇠가 있는데 특별한 열쇠가 그 자물쇠 통에 들어가서 딱 열어야 이게 열리듯이. 왜? 그게 왜 그래요? 그 어떤 특정 열쇠의 구조, 열쇠의 모양과 자물쇠 안에 있는 그 모양이 서로 딱 맞기 때문에 착하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왔거든요. 효소와 기질의 관계를.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전이 상태니 뭐니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인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엄밀하게 맞지 않는 얘기지. 마치 오히려 이 열쇠와 자물쇠 그 고리, 구멍과의 관계는 어디가 훨씬 더 적합한 얘기냐 하면은 항체와 항원의 관계가 그래요. 항체와 항원은 딱 붙으면 서로 딱 붙어서 서로 잘 맞아떨어져서 딱 붙고 있잖아요. 근데 효소와 기질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붙었다가 잠시 그랬다가 토사구팽 되잖아. 기질이 들어왔다가 갑자기 산물로 변하면 뭐야 이거? 우리 서로 평생 갈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제 가봐라. 없어고 떠나고 새로운 손님 기질 또 들어오고 또 같은 일이 벌어지고 테이블 회전이 아주 빨리 돌아가는 그런 카페 같은 곳이 바로 효소가 일을 벌이는 활성 부위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효소는 사실은 기질의 그 자체의 물질하고 딱 맞는 게 아니라 기질의 전이 상태의 모양하고 가장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억지로 얘네들을 전이 상태의 모양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지. 팔을 비튼다는 그 얘가 그런 거지. 들어와서 좋아. 그런데 좋은데 네가 이게 팔을 딱 비틀어 줘야 좋아 이게. 안 그러면 너 부러져. 그래서 이러고 하니까 이게 바로 전이 상태와 가장 딱 맞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어떤 기질은 전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지? 곧바로 산물로 변해버리잖아. 그럼 산물이 되어버리면 이제 완전히 모양이 달라지는 거지. 더 이상 그 활성 부위에서 더 이상 같이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이제. 불편해. 나 갈래 이제. 그래 가봐 잘 가. 새로.
이게 바로 효소와 기질의 지속적인 관계이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질이 들어와서 산물로 변해서 튀어나가는 거죠. 그렇고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인데 이건 또 긴 얘기가 필요하지. 아무리 우리가 진도가 늦다고는 하지만 억지로 빨리빨리 해서 할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끝내고 혹시 나중에 진도가 이제 떨어지는 부분은 아직 우리가 2주 분량의 보강을 할 게 남아 있다는 것을 안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그럼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잊지 마시고 오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왔다고 문자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